리더는 희망을 전달하는 전령사다. 나폴레옹 황제의 말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리더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도 재미난 선거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풀어가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달 씨 오늘 표정 이렇게 굳었어요 또. 아니에요? 네. 예? 이게 또 역사 관련 마지막 회라고 또. 네, 예?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미 묻어 있나 보죠. 그러니까 표정에 너무 아쉬움이 묻어 있어서 역사랑 헤어지는 게 이제 그렇게 아쉬우신 거예요? 아,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쉽네요. 예, 참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그 역사 또 조선시대의 왕들과 함께 리더에게 갖춰야 될 덕목도 한번 배워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많은 왕들 중에 성군이라 불리는 왕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군이라고 하면 뭐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보통 이런 왕들을 뽑는데, 이런 왕들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한 학식도 뛰어나고 예. 경문도 넓고 이런 게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독해야 된다. 예,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왕으로서 정사를 펼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넓은 식견, 그다음에 안목, 그리고 애민정신. 마지막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애민정신. 어쨌건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이제 성군이 될 자질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런 넓은 식견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백악관으로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운동이 시작이 되었대요. 상당히 좋은 취지고 심지어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고. 네. 그렇군요. 그 영어로 하면 그거잖아요. Readers are leaders. R과 L 발음을 제대로 잘 해주신 거 맞나요? Readers are leaders.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확히 들리네요. 아, 들리셨어요? R과 L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저는 한국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역사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영어 시간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운동의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좀 식견을 좀 길러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좀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당연히 담겨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책을 보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관심이고 많이 읽으시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많은 분들이 또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반대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오히려 책을 뺏겼던 군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이라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이분입니다. 세종대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바로 그런 임금이시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세종대왕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광화문 쪽에 가면 앉아 계시는 그 모습.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 중 하나, 바로 이 세종대왕이고요. 그 모든 업적이 하나로 귀결된다면 그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애민정신.
예, 맞아요. 유능하고 똑똑한 군주라고 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군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유명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우, 아니죠. 예. 너무 똑똑해서 더 나빴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을 통해서 애민정신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요. 네. 어떤 일화들이 있었는지도 많이 궁금해요. 이게 벌써 이제 기대감을 갖고 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흡수력. 질문을 당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하겠다는 거죠. 내성이 생기셨어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오신. 예. 아니, 정말 책을 뭐 뺏겼다는 일화도 네,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 세종대왕이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계속해서 책을 읽고 또 읽고 밤에 또 읽고 계속 읽고 있는데 이게 세종대왕이 또 몸이 아팠을 때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아플 때 학교 안 가고 또 집에서 쉬어야 낫듯이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너 안 된다. 일단 책을 다 압수하겠다. 해가지고는 책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상심하던 도중 저기 하나 못 발견한 책을 한 권 발견한 거예요. 야, 저거라도 읽어야겠다. 해가지고는 그 책만 수도 없이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에 나는 이런 경전, 6.25 경전 내가 100번 정도 봤다. 네. 모든 경전 100번 봤다. 딱 한 권 빼고. 그리고 경전 이외의 책은 30번 이상은 봤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셨던 분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대다이 씨 최근에 읽고 계시는 책이 점점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심리학 책을 좋아해가지고 심리학 책을 한 5개인가 6개가 샀는데 하나 다 읽었어요. 아니 한 번에 대여섯 권에 그것도 심리학 책으로만 사놓고는 아직 그런 심리는 뭐예요 도대체? 서점에 예? 가면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겉표지 예쁜 걸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앉아서 또 다 읽어보고 사요. 알겠습니다. 참 희한한 심리인데 사놓고 안 읽는 건 진짜 무슨 심리? 많이들 경험하죠. 근데 실로 세종대왕은 정말 실제로 독서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성과까지 이뤄내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해시계, 자경루, 추국이 이런 발명을 적극 또 지원하기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훌륭한 과학자들이 만들었겠지만 그게 왜 하필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냐 이거죠. 그만큼 세종대왕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전폭적인 지원, 그게 가능했던 게 이 독서를 통한 것도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민정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군주가 역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께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걸 보고 투표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선거라든지 정치인들의 정책이 본인과 굉장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남자 친구들은 군 문제 네. 앞두고 있는데 군 병역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하게 접하는 환경 문제,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선출하느냐,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에 좌지우지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표라든지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내 삶을 좀 더 좋게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종대왕 얘기를 또 계속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네네. 세종은 왕이 어떻게 오르게 됐죠? 이게 조선 시대는 이게 혈통, 적통,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종법 질서가 굉장히 엄격해요.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장자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남. 근데 세종대왕은 알다시피 장남이 아닙니다. 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는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책봉이 되고 그대로 가면 그냥 첫째였던 양녕이 왕을 하면서 세종대왕은 왕이 못 되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세종이 왕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된 거죠. 뭐 어쨌건 간에 그 세자가 죽으면 세 손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영조, 사조세자, 정조 이렇게 가듯이. 네. 근데 이제 양녕대군은 폐위가 됐고 논의 끝에 이제 아들 쪽으로 가기보다는 동생 쪽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동생으로 가는데 둘째였던 이제 효령 같은 경우에는 스님으로 출가를 합니다. 이게 사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인데 왕자가 스님이 되는 거 이거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조선 초기 때 아직까지 고려말의 그 불교 그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둘째는 스님으로 출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셋째가 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야 아무도 없으니까 셋째 그냥 네가 해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태종 이방원이 딱 봤을 때 셋째 제가 진짜 영특한 것 같아라고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그 눈치를 그 형들도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채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난히 셋째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셋째 아들이지만 왕위에 오르면서 또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애민정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사짓기 편하게 발명품 나왔죠. 그다음 백성들도 쓰기 편하게 한글을 또 창제하셨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세종대왕의 업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애증의 왕이라고도 애들은 얘기를 해요. 외울 게 많아요. 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 걸친 곳이 없어요. 아, 예. 그렇겠네. 그리고 뭐 책은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냈는지 책 이름도 애들이 다 외우기 너무 힘들어하는. 예.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그쵸. 그렇게 투덜거릴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업적을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정말 딱 하나, 농사 잘 짓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제 과학기술들, 뭐 시계를 많이 만들거든요. 해시계, 그리고 앙부일구라 부릅니다. 앙자는 우러를 앙자, 위를 보는 거고요. 부는 가마솥 부자, 그 다음에 일구는 그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앙부일구 보면 해시계인데 이렇게 가마솥처럼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시계, 그림자로 가는 네, 거고요.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경루 해가지고는 이제 루자가 물셀 루자예요. 그거 자체가 물시계입니다. 근데 자격 스스로 울리는 물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거를 보아서 시간을 이렇게 보다가 관리가 이제 알려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관리가 심심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놓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딱 기계가 알려주는 자명종을 만든 게 자경루예요. 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철 좀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듣죠. 지금도 뭐 예. 집에서는 가끔 듣습니다. 예. 근데 보통 조선시대 때 농민들 사이에서 이 철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철을 이제 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딱 정확한 시기,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매기하고 언제 추수하고 이런 철을 정확하게 알면 너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 들었다.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아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에서 그걸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시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 기법에 대해서 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야, 너희들 농사 짓는 거 다 이렇게 경험담 얘기 좀 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쫙 우리 풍토에 맞는 책 써서 보급하고 뭐 이런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쭉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들이 이제 여기에 집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민정음. 뭐 후민정음은 뭐 다들 아시니까 짧게만 얘기하자면 그 당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청에 가가지고는 이 글을 모르니까 뭐 문서를 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백성들도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우리의 글을 만들자 해서 훈민정음이 나왔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네. 정말 여기 이름 자체에서 백성을 위한 것이 나와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훈민정음 창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전히 정말 훌륭한 문자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바고요.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세종대왕의 업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교과서에 없는 얘기로 이제 들어가자면 네. 좀 더 색다른 얘기를 하면 세종대왕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백성 투표를. 그렇죠. 투표입니다. 투표. 예.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은 국민 투표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세종대왕이 조세제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 5개월 정도 조사를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었다. 예. 예, 여론조사 같은 걸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세금과 관련된 토론이 붙었습니다. 이 세금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신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실시하면 돼요. 뭐 신하들 의견을 받았으니까. 근데 세종대왕은 이거 실시하면 직접 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백성이잖아. 내는 사람 의견 한번 물어보자. 이게 바뀐 게 좋은 거니 이전 게 좋은 거니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찬성 57%, 예. 반대 약 42%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찬성이 많잖아요. 예. 그럼 실시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실시 안 합니다. 오? 반대가 왜 42%나 나와?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다듬자. 해가지고 바로 실시하지 않고요. 그 제도를 또 다듬습니다. 그걸 다듬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포한 게 좀 어려운 얘기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풍년일 땐 많이 내고 흉년일 땐 조금 내라. 예, 옛날에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냈거든요. 근데 조금 복잡해져서 애들은 그거 배울 때 막 머리가 뽀개져요. 저게 뭐예요? 뭐 이러는데 그만큼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세금 제도를 나눠버린 거죠. 합리적으로 부역을 한 거네요. 예, 부과를. 와, 너무 근데 여태까지 봐왔던 왕들 중에서 가장 섬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고민하고 여론조사도 또 하고 그냥 법으로 정해도 되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통과가 났거든요. 심지어 찬성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뭐 8대 2도 아니고 거의 한 6대 4 정도가 나오니까 그 4에 대한 뭔가 또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채워주고 싶은. 국민 전체를 네. 생각하는 마음에서. 와. 자, 어쨌든 정말 대단하네요. 세종대왕이 왕으로서는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왕인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그 외에 또 요즘 많이 알려진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산 휴가를 파격적으로 지급한 정책입니다. 조선시대에. 네네. 그 당시도 정말요? 저출산이었나요? 저출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뭐 저출산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냐면 여종입니다. 네, 여종. 그러니까 양반집 부인들 같은 경우에야 뭐 크게 출산휴가 개념 같은 것들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쉬니까요. 그냥 쉬고 있으면 되니까 네. 양반이니까. 근데 노비들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 그쵸. 종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 밑에서. 근데 그 전 세종대왕이 이거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자 종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딱 7일 정도만 쉴 수 있었어요. 보통 산후조리 하면은 7일 가지고는 어림없죠.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예, 하죠. 기본으로 가죠. 네. 기본이 이 그쵸. 기본. 예. 근데 애 낳고 7일만 딱 출산 휴가를 원래는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생기는 거예요. 출산하고 바로 네네, 일을 바로 하다가. 일하다가. 몸조리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되겠다. 7일은 너무 짧다. 네, 그래서 출산 휴가 100일로 가자. 와. 그리고 야, 여자한테만 주면 뭐하냐. 여자 어차피 뭐 일도 못하고 그때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남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설마 그래서 남자 노비, 남편 노비도 30일간 휴가를 주자. 어머, 너무 멋있다. 그렇죠. 파격적이죠. 야, 이거 실은 법적으로 남편들도 아빠들도 뭐 이렇게 휴가 내고 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 야, 근데 이미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아직까지도 우리도
남자들이 뭐 출산 휴가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길게 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통과됐어도 아직 우리가 실생활에서 분위기상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인식 자체가. 아니 근데 세종대왕은 정말 큰 업적을 많이 이루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남편에게 휴가를 주고 이런 부분까지 챙기는 거 보면 정말 꼼꼼하고 섬세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맞아요. 보통 우리는 그래도 뭐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뭐 요즘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태어날 때부터 이거 결정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우울함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있었어요. 거기 명확한 그렇죠. 명확한 계급이 명확한 있었어요. 신분서였죠. 네. 그런데 세종대왕이 들어서 쓴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장영실이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알죠, 장영실? 그럼요. 아까 알죠? 뭐 말씀하신 발명품들을 네, 네, 실제로 네. 개발했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영실이 원래는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인데 세종대왕이 딱 눈에 띈 거죠. 와, 너 잘하는구나.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 그래서 장영실을 들어서 관직에 앉혀가지고요. 말 그대로 세종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장영실의 손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장영실 역시나 천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요.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한 5급 이상 되는. 네. 이제 천민 출신 중에서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엄청난 파격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천민은 재산 취급으로서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분이 확실했던 계급이 확실했던 시대에 천민 출신의 장영실을 그 인재를 채용했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고 다시 한번 희망의 아이콘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은 우리는 갑자기 또 계급을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맞아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능을 쌓고 그것을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최고의 리더죠. 그렇죠. 예. 실력으로 평가하고 실력에 따라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게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쨌든 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기용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세종대왕의 업적을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정말 세종대왕님이시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좀 숨을 고르고 그렇다면 우리 세종대왕의 에피소드, 왕의 에피소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번에는 왕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왕의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도 새롭고 아니면 다시금 알게 되는 왕의 새로운 면모. 배달 씨도 기대 많이 되시죠? 네. 항상 에피소드 재밌었던 것 같은데 세종대왕은 또 다방면에 굉장히 재능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또 더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에게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 제목부터가 확 끌리죠? 이도의 사생활. 예, 이도는 이제 세종대왕의 이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예. 아니, 어떤 사생활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번 시간 복습부터 해보죠. 자, 배다혜 씨. 네. 질문 들어가네요. 영조는 뭘 즐겨 먹었다 그랬나요? 보리밥, 잡곡밥, 네. 훌륭하네. 기억하고 반찬은 계세요? 3가지만. 이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일주일 전에 배운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야.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영조는 검소함의 대명사. 정말 서민들과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런 소식이면서도 검소한 보리밥 이런 이제 음식들을 즐겼다면 세종대왕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난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어. 딱 이런 육식주의자. 거. 고기 내놔. 라고 얘기하는. 이게 실록에 이제 기록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고기 사랑이었느냐. 일단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을 치르면서 애통하면서 이제 상복을 입고 이제 절제를 해야겠죠. 네. 그럼 당연히 고기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삼가야. 먹기가 좀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상을 치를 때 고기 없이 밥을 먹다 보니 몸이 축나고 에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좀 드세요, 제발. 예. 라고 이제 평소에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살이 많이 찐 거죠. 네, 그때 이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고기 좀 드세요. 라고 이제 권할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한 자리에서 신하들과 밥을 먹는데, 고기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기 신하께 더 많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조금 줘?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저번에 왜 나 아니고 쟤 많이 줬어? 민감하게. 상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삐진 거죠. 뒤끝이 있었네요. 네. 감히 내 좋아하는 고기를 나보다 더 많이 주다니. 얘기할 정도로. 아, 의외인데요. 정말 왜냐면 노비들의 출산 휴가까지 책임지시는 분인데 거기에 집착. 고기를 나보다 많이 먹었어? 야 이건 또 좀 잘 안 그려지는 그림인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버지였던 태종이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나 죽거든 세종대왕 쟤 고기 꼭 잘 먹으라고 챙겨주더라 라고 유언을 하고 가실 정도로 네. 아 그렇게 고기를 그만큼 좋아하셨구나.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정말 유별납니다. 아니 근데 영조는 네. 이렇게 소식하고 또 건강식을 해서 또 네. 오래 살았잖아요. 또 유명했잖아요 그걸로. 근데 육식을 많이 하면 사실 건강에 좋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도. 일단 세종대왕의 건강 나이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았냐면 53세까지 살았습니다. 꽤나 오래 살았죠. 평균 나이 평균 수명이 한 47세 정도였으니까요. 오래 산 편이었는데 거의 종합부정원 수준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으셨어요. 아이고.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요. 진짜 가지각각의 다 모든 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제 눈도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도 거의 안 보이셨고요. 당뇨에다가 하여간 온몸에 다 안 좋아서 나중에는 혼자서 정사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하기보다는 건강이 어려워가지고 자식한테 이제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네가 이제 먼저 좀 해봐라. 그리고 뒤편에 가 있었던. 네.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이제 세자 시절에 많이 직접 통치를 했었죠. 정작 자신은 못 챙기면서 백성들만 생각하고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네요. 참 백성들의 세종대왕 마음은. 굉장히 비만이었습니다. 아마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고도비만. 예. 광화문에 있는 동상은 좀 잘못 만들어진 포토샵을 약간. 그래도 너무 또 푸짐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또 존경하는 분이니까 또 그런 육식주의자. 예, 남의 고기도 탐낼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던 세종대왕의 얘기였고,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세종 어벤져스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이름 뒤에 어벤져스를 붙인다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세종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변의 인재들을 두루두루 또 기용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래서 세종의 인재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과학, 음악, 군사, 이 모든 분야에서 참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임금이에요. 조선은 과학 강국이죠, 진짜 과학 강국.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의외의 분야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입니다. 배자희 씨가 있으니까 음악입니다. 음악. 네. 세종대왕이 음악에 또 조예가 깊습니다. 세종대왕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셋째 아들이었고 세자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왕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세자 교육은 첫째한테 계속 몰아주고, 야, 너는 뭐 어차피 뭐 왕이 되지도 않을 테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그때 음악을 이제 접한 거죠.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세종대왕이 검은고, 가야금 이런 거 아주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 음악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음악의 영혼의 동반자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박연을 시켜가지고 음악을 한번 정비해라. 나라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행사에 쓰일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는 음악을 정비하거라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연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악기도 만들고 딱딱딱딱딱 체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 중에 편경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이렇게 망치로 팅팅팅 이렇게 치면 음으로 이렇게 땅땅땅땅땅 나오는 이런 이제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종대왕 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더니 연주해 보거라. 딩딩딩딩. 이게 쫙 연주를 했어요. 세종대왕이 듣고 있다가 잠깐만. 거기 9번째 음이 좀 이상한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감이 굉장히 또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딱 봤더니 이게 돌멩이 두께에 따라 가지고 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두께로 잘라야 되는데 9번째 음을 보니까 먹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먹줄을 갈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음 높이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요. 그거를 정말 듣고 미세했을 치는 텐데. 거예요. 이야. 절대 음감이었던 거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하시니까 보통 악기 조율을 하면은 어떤 음으로 제일 처음 조율하죠? 서양 악기는 A로 하더라. 그쵸. 음으로. 라음으로 많이 조율을 네. 하죠. 이 라음이 보았을 때 정확하게 여기 수치가 정수로 떨어진대요. 그 헤르츠가. 그래가지고 라가 가장 정확한 음이고 그 라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음계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되는 음계가 있어야 돼요. 세종대는 그걸 만든 겁니다. 네, 기준이 되는 음. 그걸 이제 황종율관이라고 하는데 이 음을 딱 피리같이 생긴 거예요. 막대기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불었을 때 그 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음들을 만드는 아, 거죠. 거기다가 다 네. 맞추게. 그래서 그 대나무를 좀 자르면 다른 음이 되고 더 붙이면 또 다른 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음을 황종율관을 만드는데 이게 음악에서의 기준 음뿐만 아니라 90개를 놔가지고 길이를 맞추는데 요거 길이를 재는 기준으로도 맞춥니다. 예. 길이로도 쓰고요. 요 안에다가 막 대나무에다 뭘 넣잖아요. 부피의 기준으로도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음악, 기준이 되는구나. 길이, 부피 모든 도량형의 이제 기준을 만드는 그게 이제 음악에서 나온 게 참 신기하죠. 와. 그러네요. 제가 동물보호 운동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요. 가면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좋은 일에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동물 정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 없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 동물한테 치우쳐 계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죠. 유상종. 괜히 배달 씨 덕분에 저희도 좋은 사람 되고. 예. 오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특히나 우리 조 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달 씨는 이렇게 또 동물 또 보호에도 앞장서고 계시면 그런 쪽 관련 또 일을 하시거나 정책을 갖고 계시는 또 후보자에게 또 끌릴 수도 있겠네요. 확 끌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남들 봤을 때 이게 저의 개인의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이득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약한 생명을 위해서 조금 힘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면 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그 애민정신이 정말 투철하잖아요. 공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물로 기본적으로는 각 가정으로 다 배송을 해드리고 맞아요. 있는데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열어보지도 않고 하시는 되게 경우도 재밌는데요, 있어요. 보면. 네, 잔뜩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된 정책 같은 것은 그 공보에 다 실려져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그런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검색만 조금 해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표방하면서 선거에 나왔는지 그리고 또 투표가 완료된 후에 당선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관심과 참여도 없이는 비난할 자격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 백성들이라네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얘기.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네, 국민들도 그 정도는 참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권리이자 의무죠. 그럼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세종대왕에게 이제 여러 인재가 있었다.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음악 분야에서 박연을 방금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이분 이름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군사 분야 쪽과 관련돼서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맞아. 학창 시절에도 참 이분 이름 외우면서 여러 키득키득 거렸어요. 예, 노래도 많이 듣고. 겨울비 바로 나오잖아. 예, 또 듣고 갈까요? 개인적으로 듣고 싶으신가 봐요. 듣고 싶습니다. 예. 행사에 불러주세요. 자, 김종서 장군 얘기 넘어가야 되겠네요, 바로. 예. 김종서 장군은 세종대왕 시기 때에 이 사군육진 개척과 관련돼서 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좀 뭐 생소한 사군육진일지 모르겠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영토를 확장한 거고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두만강.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국경을 얘기를 할 때 압록강, 두만강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확장했었던 때가 바로 세종대왕 때고 앞장섰던 분이 바로 김종서 장군입니다. 예. 네,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쭉쭉쭉 올라갔는데요. 뭐 싸움만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그쪽 지역에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살기 좀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이다 보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언제 또 국경 지역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길 꺼려했을 때 대대적인 이주 정책을 세종대왕이 실시를 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북쪽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특권을 또 주겠다. 농지도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올라가서 좀 살아봐라. 해서 이제 쭉 올리는데 그때 그 백성들에 대한 행정적 업무 거의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한 게 바로 김종서입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 관상에서 네. 백윤식 선생님이 김종서 역할로 나왔죠. 그래서 세종대왕 죽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 됐을 때에 단종 임금 때에 거의 정사를 주관하던 분이 바로 김종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참 여러모로 뛰어났지만 특히나 사람을 등용하고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났던 왕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건 충분히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인재를 두루두루 등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의 에피소드 오늘 정말 재밌게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닮은 꼴 그 인물 순서에서 반가운 역사 속 인물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꼴 인물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세종대왕과 닮은 꼴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뽑은 지도자는 바로 링컨입니다. 에이브리엄 링컨. 예. 역시 영어 발음이 좋으십니다. 한국사 선생님이신데 참 영어 발음이 되게 민망하네. 링컨과 세종대왕 어떤 또 닮은 꼴이? 링컨은 제가 알기로는 좀 가난한 농민의 아들. 예. 그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왕의. 정말 어찌 보면은 얼핏 보면은 맞을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저 들어가면은 링컨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냥 투표를 해서 뽑혔고 세종대왕은 이제 왕족으로서 이제 세습된 그런 지도자인데요. 저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공통점으로 본 거는 왕이 되기 힘든 처지였다라는 게 세종대왕이었잖아요. 네. 링컨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기 좀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링컨이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에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낙선을 합니다. 낙선, 지명 못 받아, 낙선 또 지명 못 받아. 그러다가 수차례 이제 낙선 결과 나중에 대통령이 겨우 됐거든요. 사실 세종대왕도 왕이 되지 못할 뻔했죠. 그런데 정말 어쩌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제 왕이 되기 힘들었었던 것이 일단 처음 공통점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링컨은 또 훌륭한 연설을 많이 한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하고 또 노예 해방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뭐 저는 선거에 관련된 예.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해야 사실 라임이 사는데 해주세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모르게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가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어떤 선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죠. 네, 맞아요. 링컨 명언 많죠. 명언 많고요. 근데 명언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활동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세종대왕.
얘기를 먼저 하자면 세종대왕 때 유명한 정승. 저 소가 검은 소가 더 잘 일해요. 누런 소가 더 잘 일해요. 이거 관련된 일화 네. 누가 있죠? 황희정승이요? 그렇죠. 역시 박학다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황희정승이 있는데 황희정승이 굉장히 청렴한 정승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록을 보면 엄청난 부정 비리의 인사입니다. 오. 네, 어마어마한 비리입니다. 네, 저 사람 내쳐야 됩니다. 재물이 어마어마하고요. 막 계속 횡령하고요. 막 그게 실록 기록에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 이미지는 약간 좀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황희정승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많이 일을 시키고 데리고 다닙니다. 예. 그 이유 중 하나는 황희정승이 굉장히 일은 잘해요. 네, 일은 잘합니다.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는 부도덕하지만 결격 사유는 있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일은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세종대왕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링컨도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자신을 수도 없이 비난한 정적들이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그러면 안 돼 막 비난하고 막 원색적인 비난도 하고 그랬던 정적도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주요 요직으로 품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제는 내가 다 가야 되니까 그 능력을 내가 인정한다. 나를 비난하는 건 좋다. 대신 그 능력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멋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인사와 관련돼서 이 능력을 보는 거, 그쵸. 네, 포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자, 링컨 관련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던 선거 과정에서도 특히 1858년에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상대방이었던 스티븐 더글라스와 노예제도 그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였죠. 예, 그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민주당 쪽에서 긴팔 원숭이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도 그렇게 놀려요? 원색적인 비난하면서 이게 수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예 해방을 추진해 나갑니다. 나 하겠다. 당선되면 분명히 노예 해방 하겠다. 예, 민주당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근거지가 남부 지역인데 남부 지역은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핵심적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신념을 굳히지 않고 내가 이 노예 해방은 이거는 뭐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다시 뭐 노예 해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저 고통받는 그 국민들 생각해 봐라. 노예 해방하고 다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도 역시나 세종대왕과 애민정신과 일맥상통한 마음 이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민주당 입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민주당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서 또 재밌네요. 또 이게 계속 이제 시대는 달라지니까요. 예. 자, 오늘 세종대왕 얘기도 아주 재밌게 잘 풀어주셨어요.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함께한 시간 한 줄 평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저요. 네, 먼저 하는 게 속편하거든요. 네. 예. 먼저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좀. 신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창조하신 이유다. 무슨 굉장히 심오한 뜻이죠. 그러게요. 우리 네. 모두가 소중하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다방면이 뛰어난 세종대왕을 만났잖아요, 오늘. 근데 이 세종대왕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백성들, 시민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그 신이 원하는 그 뜻과 가장 닿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경건해지는 아멘. 저희가 선거 방송이 관련 이제 그거지만 또 아멘까지 하시길. 그러니까 다른 또 불교나 이런 데서 네, 남이 한다면 관세음 보살해 주세요. 예, 또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 예, 그렇죠. 우리 모두를 섬기는 것이 그렇죠. 진정한 또 지도자의 네. 뜻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든 이유가 있으셨네요.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주 멋진 한 줄 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들어볼까요? 네. 저는 유명한 책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네. 희망은 우리를 춤추게 한다.
희망을 우리를 춤추게. 예.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건 역시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을 그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우리 유권자겠죠. 네, 예. 맞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희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희망은 우리를 춤추게 한다. 자, 희망 좋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잘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헛된 그럼요. 희망이 숨어 있지 않도록 네. 잘 우리가 또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도와주실까요? 다행히도 제가 생각한 게 안 나왔네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과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치. 이거 세종대왕이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대왕 때는 왕조 국가였어요. 나라는 내 거였죠. 왕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한 그런 통치를 했는데 하물며 지금 뽑히는 지도자들은 정말 이 세종대왕과 링컨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통치를 한다면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희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마무리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깔끔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자, 세 분 덕분에 정말 감칠맛 나게 선거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재밌게 4주 동안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거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지금까지 김일중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